부동산 펀드에서 환매가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집니다.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펀드에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10%네. 근데 부동산 가격 최근에 진짜 많이 빠져나왔는데 괜찮을까? 환매 한번 하러 가볼까? 라고 해서 환매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펀드 회사에서 안 돼요. 지금 안 됩니다. 너무 밀려가지고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10% 아닐걸요? 자, 오늘은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최근에 관심이 인플레이션에서 침체로 이동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펀드 환매가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져서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식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은 다우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요. 나스닥은 0.5%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도 0.2%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가 다시 3.4%나 하락했고요. 구글이 2%, 애플도 1.5%, 빅테크 주식들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웰스파고를 중심으로 해서 은행주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곳은 헬스케어 업종이네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 같다라는 시사하는 그 문구 자체를 삭제하면서 이게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고요. 3.75%에서 4.25%까지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긴축 사이클은 이번으로 끝. 그리고 4.25%까지 올렸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할 건 다 했어. 자, 이제 시험 보러 가자. 이런 느낌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금리를 올렸어.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시험을 보면 아는 거야. 내년에 결과가 나오는 거지. 올해 할 건 다 했다. 그만, 끝!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인 주거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파월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다가 좀 진정되는 것 같은데 유독 파란색 선인 주거 비용만 안 올라가서 좀 걱정이긴 한데 주거비를 선행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내가 따져봤더니 다 내려가고 있어서 이 빨간색 선도 결국 내려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파월이 했다. 이것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어제 뉴스에서도 주거비용 완화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 UBS에서는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주거비용이 이제는 팬데믹 이전 속도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고 있다라고까지 언급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렌트비와 주거비와 관련된 비용들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줄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늘었습니다. 30년 만에 최악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경기 침체 올 것이고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실상 어제 폐기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빠르게 반등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금리는 2년물 금리가 10bp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10bp 하락했습니다. 3.4% 그리고 4.2%입니다. 그래서 두 금리의 차이가 80bp나 벌어지면서 이렇게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어떡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제가 어제 텔레그램 채널에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마이너스 80bp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모티콘을 달아주셨는데 똥이 이렇게 많이 달렸다. 아마 이제 그 경기 침체 이런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시지 않을까. 싫어요도 많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80bp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 것은 1980년대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어제 이런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거 연준이가 아주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 어떡하냐 라고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유가는 어제 3%나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EV 자율주행 관련된 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자,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 계획 연기. 출시 목표를 2026년으로 일단 1년을 연기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최근에 보합 정도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도 최근 이틀 동안 반등하더니 어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는 제가 모닝 브리핑을 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졸탄의 보고서를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는 페트로 달러가 아니고
팩트로 골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 러시아가 이제 우리 원유를 가져가려면 금으로 가져가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황당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많은 분들의 반응이 황당하긴 한데,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긴 한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뭔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금을 사야 되나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보면은 금 가격이 최근에 10월 이후로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 펀드 환매 제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개방되어 있지 않는 개방형 펀드가 문제다. 개방형 펀드라고 하면 펀드 환매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환매를 못 해주는 비유동성 자산을 들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참고로 개방형 펀드의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10조 달러에서 지금은 40조 달러까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작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이 영국과 블랙스톤 미국 부동산 펀드에서 환매가 제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어제 또 한번 블랙스톤과 관련돼서 부동산 펀드 환매 제한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에서 전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펀드가 이게 내가 봐도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치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문제고요. 여기저기서 환매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펀드 런이 일어나는데 환매에 대응하지 못하는 운용사에서 미안한데 환매 안 돼요. 아니 돈 돌려준다면서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안 돼요.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매 인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바나 주식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사실 카바나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 플랫폼으로서 코로나 당시에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주식인데요. 채권단에서는 채무조정단 합의를 해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투자자들은 이거 완전히 파산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어제는 주가가 40%나 하락했습니다. 140불 하던 것이 이제는 4불까지 하락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로 은행의 시스템 위기까지 벌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펀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자, 연방기금 시장 거래량이 2008년 이후로 최고다. 은행들의 거래 비중이 12%로 증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얘기는 QT 때문에 양적 긴축 때문에 은행들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은행들이 돈이 없어서 연준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아니 무슨 은행이 돈이 없냐 진짜 없어요 빨리 좀 빌려줘요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량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마지막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어제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예상치가 마이너스 3.6% 안 좋을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숫자인 마이너스 8.7% 하락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가 5%였는데 10%나 급락하면서 중국 경기가 진짜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내년에 한 5%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려면 코로나 정책이고 뭐고 다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제 중국의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10가지 방역 조치를 완전히 완화하면서 PCR 검사도 폐지하고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PCR 음성 확인 제출 의무도 폐지했습니다. 사실상 방역 조치를 완전히 없애고 리오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리오픈에 대한 것은 기대감이 아니고요.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가 제일 좋아요. 마지막 단신인데요. 푸틴이 핵 전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영토를 방어할 것이고 푸틴이 핵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제 느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는 잘 안 들려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정책 공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는 러시아의 영향력은 좀 줄어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 탓인가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친구인 배상수 교수님, 우리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도 나오셔가지고 주린이 역할도 해주시고 했던 배상수 교수님이 어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달 한 명씩 과학기술인상을 발표하는데요.
2022년 12월 과학기술인상으로 선정됐다고 해가지고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네가 머리가 크냐 내가 머리가 크냐 하면서 맨날 재밌게 놀았던 친구인데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